안녕하세요. 신영증권 서정현 애널리스트입니다. 마지막 세션인데요. 오늘은 올해 온라인 쇼핑 업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 이후에 이제 내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개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숫자로 우리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 또 올해 전반적인 이슈, 화두가 되었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숫자를 먼저 보시면은 한국 소매 시장 규모가 한 400조 정도 됩니다. 앞서서 이제 많은 연사분들께서 이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한 번씩 다들 말씀 주셨지만은 일단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봐 드린다면은 400조 정도 되는 한국의 소매 시장에서 이 통계청 상의 용어로 무점포 소매업이라는 것이 한 115조 원 정도 올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점포 소매업이랑 온라인 쇼핑은 조금 다른 카테고리여가지고 숫자가 좀 다르게 집계가 되는데요. 온라인 쇼핑 시장만 보자면은 한 190조 정도 올해 상회하면서 전년 대비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소매 시장이 약 8% 성장할 것으로 보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라면은 온라인 시장의 성장률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사실 2017년 그 이전부터도 이 코로나 이전에도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두 자리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인 2020년 그리고 올해 내년 2022년도까지 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이 두 자리 20%에 가까운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이렇게 20%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업태는 이커머스 시장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소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관심이 많고 지배적인 그런 업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올해 전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유통 모든 업태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저 효과도 있었고 또 보복 소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백화점 업태의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업태보다도 소폭 높은 성장세를 온라인에서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점이 온라인의 이 힘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이고요.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이게 침투율인데, 전체 소매 시장이 400조라고 봤을 때 이 중에서 온라인 시장의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느냐라는 건데, 2019년 즉 코로나 이전에 37% 정도의 침투율을 기록했다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침투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도 18% 정도 성장을 하면서 올해 21%보다는 소폭 둔화되겠지만은 그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오른쪽 그래프 먼저 보시면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올해 193조, 내년에 이제 229조 해서 20%대 성장 또는 18% 성장을 이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두 자리 성장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큰 폭의 성장을 계속 지속하는 거냐에 대한 감이 좀 없으실 수 있어서 왼쪽에 있는 이 침투율을 가지고 좀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유통시장에서 큰 획을 그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할인점이죠. 이 대형마트 시장의 침투율을 보시면은, 침투율과 온라인의 침투율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얼마나 이제 온라인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좀 와닿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3년도를 기점으로 이 할인점의 침투율이 13%, 온라인 19%로 해서 이 침투율이 역전되는 그런 이제 기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 침투율이 온라인이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내년에는 53% 가까이 육박하면서 한마디로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소비 거래액의 거의 절반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카테고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수많은 품목이 거래가 되지만 이 어떤 카테고리가 흥하고 좀 쇠했냐를 보면서 사실 성장률도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라고 하면은 온라인이 가장 수혜를 받았을 것 같기 때문에 한 50%
씩이나 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코로나 기간에도 그 이전과 같이 20%대 성장밖에 못했고, 또 내년에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수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두 자리 성장을 한다라고 본다라는 거는 사실 코로나랑 좀 무관하게 이 업태가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카테고리 때문인데요. 여기 테두리를 쳐놓은 품목을 보시면은 여행 품목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이 사실 여행과 레저 품목이었습니다. 이 서비스 쪽이었습니다. 뭐 티켓도 온라인에서 많이 사시고 여행 간다 하시면은 뭐 항공권 이런 것도 거의 다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하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거래 품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저 섹터였기 때문에 사실 저쪽에서 많은 감소가 있었고, 또 음식료나 생활용품 쪽에서 큰 폭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장률은 20%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년에 이제 일상생활을 회복한다라고 봤을 때 사실 많이 감소했던 품목은 다시 회복을 하고, 또 일시적으로 좀 많이 늘었던 품목은 살짝 좀 감소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 성장은 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코로나 때도 20%밖에 성장 못했고 이후에도 또 성장이 줄지 않느냐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카테고리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올해 좀 화두가 되었던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 카테고리가 부각됐었다라는 점, 그리고 합종 연횡이 막 시작된 시장이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고성장하는 산업에 이런 특징이 좀 있는데요. 고성장을 하면은 그 끊임없이 고성장하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게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업태 간의 갈등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도 살짝 좀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인 특정 카테고리 부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바로 먹거리 경쟁입니다. 음식료 쪽에 온라인 침투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점, 그게 이제 가장 부각되는 포인트였는데요. 이건 좀 비교할 만한 카테고리로 우리가 패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패션 소비 시장이 한 55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음식료 소비 시장은 한 160조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 전체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이 거래액이 얼마냐를 통해서 그 침투율을 또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패션 시장은 코로나 이전에도 30% 정도가 온라인으로 옷을 사실 만큼 사실 침투율이 낮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패션이 많이 죽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침투율이 50% 정도로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눈에 띌 만큼 증가가 많이 된 품목은 바로 음식료 쪽입니다. 모두들 이제 본인의 이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뭐 나가서 외식도 못 하시고 아니면 집에서 홈식 또는 혼식 이런 거 많이 하셨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온라인에서 음식료품을 주문하는 횟수나 금액도 상당히 커졌고 또 배달을 시키는 그런 횟수도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료 소비 160조 원 중에 2017년 기준으로 온라인 거래액이 9%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36%까지 침투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두 가지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 품목의 침투율보다는 상당히 아직은 낮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의 좀 블루오션,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좀 힘을 내려고 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또 그런 카테고리도 음식료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카테고리를 얘기하면은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퀵커머스인데요. 퀵커머스 시장이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작년에도 아마 거론이 많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올해 아니나 다를까 이 시장이 상당히 커졌고 또 이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뭐 논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퀵커머스라고 하면은 배달시켜 먹는 음식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마트나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생필품이나 신선식품을 1시간 내로 또는 30분 내로 배달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지금 퀵커머스 시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큰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업 그리고 쿠팡 이런 회사들 모두 이 시장에 불을 붙이면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퀵커머스라는 곳에 이제 뭐 마이크로 풀필먼트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거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퀵커머스랑 접목시키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규제라던가 라이더들의 이런 처우에 대한 것도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도 크게 화두가 됐지만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큰 이슈라고 한다라면은 합종 연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발점이라고 보는 것은 올해 3월에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몇 거래일 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물론 이제 주가 자체도 처음에 상장도 높은 가격으로 했지만은 초반에 이제 주가가 좋을 때는 거의 100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시총을 터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쿠팡이 우리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이 정도 이제 100조 되는 규모라 하면은 상당히 이제 잘 없는, 이 유통에서는 특히나 잘 없는 이제 기업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업계에는 상당한 긴장감을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많이 나왔던 그런 이벤트들이 뭐냐면은, 일단 신세계그룹이 네이버랑 지분 교환을 하면서 어떤 제휴를 하기로 손을 잡았죠. 그리고 신세계가 또 뭐 플랫폼을 인수한다던가 아니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함으로써 단숨에 2, 3위 지위자로 또 올라온다던가, 이런 많은 이제 M&A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이 GS 홈쇼핑과 뭐 자기 계열사들 간의 합병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합병을 하고, 또 GS 리테일 최근에는 요기요를 인수하기도 하고요. 또 이 아놀자 같은 경우에 인터파크를 인수한다던가, 뭐 11번가 같은 경우에 아마존이랑 제휴를 한다던가, 이런 공룡들끼리의 말하자면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업자들이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막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큰 회사들끼리 붙기도 하고 작은 회사들을 사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외형을, 몸집을 불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올해 좀 본격화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합종 연횡이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마켓 쉐어를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이커머스라고 하면은 알리바바, 아마존 같은 회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그 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이 40%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과점된 그런 시장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결제액 기준으로 지금 계속 1, 2, 3등 뭐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네이버랑 쿠팡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쿠팡의 온라인 거래액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 각각의 시장 점유율이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커머스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고, 과점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러한 형태로 지속적인 뭐 합종 연행이라던가 경쟁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시기가 2025년 정도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 이슈로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갈등입니다. 어떤 특정 산업이 성장을 많이 하고 또 기존 전통 사업자들이 또 그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좀 주목됐던 점은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이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인데요. 아직까지 규제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지난 9월달에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 상품을 중개하는 것이 뭐 적절치 않다, 이런 규제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상생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놓으면서 여러 사업적인 측면에서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거는 10년 전 유통업이 겪었던 규제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면은 한국에서 사실 아까 초반에 제가 큰 획을 그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업체가 할인점이었는데요.
있는데요. 할인점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이 있었습니다. 이 1997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으로 이 마트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면서 우후죽순으로 마트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게 성장하면서 많은 업태들을 잠식하고 또 공룡 기업들이 탄생했죠. 그러면서 2012년에 들어서야 이제 마트들 좀 자제해야겠다 이러면서 의무 휴업이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몇 년 안 된 것처럼 되게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거의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마트를 월 2회 쉬어라. 그 당시 이제 1회 쉬냐 2회 쉬냐 말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걸 의무 휴업을 시키면서 얼마나 매출이 타격이 있고 이익에 타격이 있을까 그때 시뮬레이션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규제를 한번 겪다 보니까는 그 다음해에는 영업 시간도 줄여라. 그러니까 24시간 하지 마라. 아니면 뭐 10시에 문 닫아라.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하도급 정규직 전환해라. 이렇게 좀 여러 영역에 걸쳐서 지속적인 규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라 하면은 뭐 규제가 얼마나 영향을 줬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주식 시장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이제 기업 가치, 주가 이런 걸로 많은 걸 좀 설명을 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97년부터 2007년까지 이 신세계라는 회사가 얼마나 이제 급성장했는지 이 주가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고 2007년 이후에 이제 시장이 사실 성숙하기도 했지만 2012년 그 규제가 나오면서부터 사실 좀 속된 말로는 되는 게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률도 둔화되는 가운데 여러 규제에 시달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익도 자꾸 반토막 나고 그러면서 지금도 사실은 기업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유통 산업, 특히 오프라인 산업의 이 흥망성쇠라 하는 그런 히스토리를 봤던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규제라는 말만 들어도 약간 많이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온라인 빅테크 이쪽에서도 사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어떤 규제 지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쪽에 대해서도 많이 귀를 열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업태 간 갈등이라는 측면에서도 사실 크게 우리가 봤을 때 좀 예를 들 만한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온 거는 이 그림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은 뭐가 뭔지 잘 구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방송에서 물건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TV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를 잘 구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왼쪽은 TV 홈쇼핑이고요. 오른쪽은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둘 다 방송을 통해서 쇼 호스트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나와서 셀러의 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죠. 근데 홈쇼핑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라이브 커머스가 사실 상당히 이제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홈쇼핑은 승인 사업이고 또 규제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으로 물건을 팔 때 지켜야 될 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채널 수수료라고 해서 영업이익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수수료를 또 채널 사업자들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브 커머스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수수료를 지불은 하지만은 대신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빅테크 플랫폼 회사들이 이런 규제 선상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과 규제 선상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올해 많이 부각된 이슈지만은 아직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지속적으로 업계에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트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 성장, 내년에 18% 성장, 이렇게 올해 내년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할 거다라는 점은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이 이커머스 시장을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1세대는 사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쇼핑을 시작했던 그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돌이켜 보면은 인터넷이라는 게 시작된 것이 20년 남짓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 이렇게 커진 것도 10년 남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년 전 온라인 쇼핑에선 어떤 게 중요했을까? 그냥 마트에 안 가고 오프라인에 안 가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상당히 편하다. 그래서 편의성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2세대에서는요.
많은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막 난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경쟁을 할 만한 요소가 딱히 없다 보니까는 최저 가격으로 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 가격을 검색해서 거기 그냥 별 로열티가 없이 그냥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최저 가격으로 이제 쇼핑을 하셨죠. 그럼 3세대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옴니 채널 그리고 멤버십 서비스 이쪽이 좀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사실 옴니 채널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옴니 채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 개 채널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뭐 물건을 파는 데도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전략이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런 시너지를 내는 것을 우리가 주로 옴니 채널 전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옴니 채널 전략이라는 것은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부각된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커머스에서 얘기하지만 사실 옴니 채널을 전략을 잘 쓰기만 해도 물류 경쟁력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다. 이거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약간 뜬금없을 수 있지만은 지금 이마트의 매출 신장률을 그래프로 가지고 왔거든요. 왜 이 그래프를 참고 자료로 넣었냐면은 이마트라 하면은 지금 이게 오프라인 이마트를 얘기하는 건데 오프라인 할인점은 어떻게 보면 좀 사양 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죠. 사양 산업이라고 여겨지는 할인점의 성장률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엄청나게 좀 급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몇 년을 보면서도 1% 최근 한 10년 동안은 그냥 1% 성장했으면은 마이너스 안 했네 정도로 되게 안심하는 뭐 그런 정도였는데 이게 5%, 7%, 8%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는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성장하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좀 의아했는데 그 배경에는 오른쪽 표가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이마트의 사업, 온라인 사업을 우리가 쓱닷컴 사업에서 하고 있죠. 쓱닷컴의 이 거래액의 채널 구성비를 보시면요. PP센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PP센터가 바로 매장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지만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에서 물건이 가지 않고 이 매장에서 물건이 가면은 그게 매장의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매장 신장률이 이렇게 미드싱글 이상으로 이제 성장한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옴니채널의 한 수를 보여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월마트 타겟인데요. 우리나라의 이마트뿐만 아니라 해외 미국에서도 월마트 타겟의 기업 가치가 많이 회복이 되고 경쟁력이 많이 부각됐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옴니채널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가장 수혜주로 이제 거론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을 것 같지만 실제 성장은 했지만 많은 애로사항 그리고 많은 좀 제약을 많이 보였습니다. 뭐냐면은 매장이 없다 보니까는 주문이 폭주할 때 이걸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보였고요. 물류, 인력 이런 데 지속적인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한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오프라인 사업에서 이미 과점 사업자의 지위를 선점했던 회사들은 가진 것이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유형 자산인데요. 이런 유형 자산, 특히 매장을 활용해서 온라인의 주문을 처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오프라인 회사도 온라인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이런 점을 보여줬던 것 같고 그게 바로 실적에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옴니채널 전략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기존 사업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익원 다변화인데요. 수익원 다변화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사업 자체를 병렬적으로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 사업에서 멤버십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업을 병렬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아마존과 같이 클라우드 사업을 한다거나 뭐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수익 창출을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추후에 이 멤버십 서비스를 활용해서 수익원을 다변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투자에 돈이 좀 많이 들겠지만은 이후에는 고객 충성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오프라인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은 암호화폐라던가 NFT 이쪽도 유통업체들이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MZ 세대는 기술과 마케팅을 결합한 이런
뭐 공략이 더욱 중요한 그런 세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라던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쪽 부분이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영역인데, 대신 이제 중소업체들 중에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좀 광범위하게 이런 영역이 좀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교롭게도 버거킹의 마케팅 사례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례에서 보시면은 뭐 버거킹에서 어떤 특정 코인, 이게 특정 회사지요, 이걸로 결제를 하면은 50% 페이백을 해주겠다, 이런 이제 제휴처들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미국에서 버거킹 본사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나온 마케팅인데, 버거킹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은 이렇게 특정 코인을 지불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좀 많은 이제 해결해야 되고 또 넘어야 될 벽들이 많은 영역이긴 하지만은 이미 유통회사들이 포인트라든가 캐시백이라든가 이런 마케팅을 오랜 세월 동안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뭐 NFT, 코인 이런 것들도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아니더라도 뭐 기술과 마케팅을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동향과 전망을 다루어 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